이메일로 지난번 수업에서 그 좌절 공격 이론하고 희생양 이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좌절 공격 이론은 그게 자신이 그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게 좌절이 되었을 때 그 좌절을 어떠한 대상에게 공격을 함으로써 표출을 하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그 상황에서 이 좌절이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 대상이 자신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것이 좌절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지 못하거나, 또는 판단을 하더라도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좌절감을 표출했을 때 자신들이 보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그 일종의 대리 희생양으로서 그 좌절감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공격을 하더라도 어떠한 자신들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하는 대상에게 이것을 대신 표출하는 그런 것이 좀 희생양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 좌절 공격 이론과 희생양 이론이 뭐 반드시 항상 한 세트로 가는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그 좌절감의 직접 원인과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 사이에 껴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외부 집단들, 외국에서 이렇게 이주를 해와서 그 중간 사이에서의 중개 역할을 하는, 우리가 중간자 소수자라고 부르거든요. middleman minority. 그런 중간자 소수자들이 그 하층 계급의 그러한 좌절감의 일종의 그 공격 대상으로 선택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혹시 더 질문 있어요? 그 질문이 답이 됐나?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자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주관적인 주체로서의 I와 그리고 객관적인 주체로서의 Me, 이 두 가지가 자기를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걸 다시 이제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하면, 자기 개념은 한 개인이 대상 또는 객체로서 자신에 대해서 갖는 생각과 관념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자기 개념은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자기 개념은 항상 그 사회적 비교, social comparison,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과 그리고 밖에 있는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개념이 형성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경계, 이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이러한 구분도 있지만, 그것이 이 경계의 안과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 간의 그러한 차이를 더욱더 두드러지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자기의 개념과 또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개념 또는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그 핵심이 되고 토대가 되는 개념이 경계의 개념인데요. 근데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라던가, 또는 이것이 그 태생적인 거라기보다 상당히 유동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종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그것은 생물학적인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고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인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다라고 볼 수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그 유태인들은 그 백인으로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의 별도의 종으로. 그리고 인구 센서스를 하더라도 별도의 종으로 이들이 카운트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태인들을 백인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흑인이라고 하는 인종 구분도 지극히 뭐라고 말할까, 이 문화적으로 구성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흑인과 백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흑인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흑인과 백인이면 반반이니까 백인으로 불릴 수 있는 가능성도 50%가 되는데, 우리는 한 방울의 피만 들어있어도 흑인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 정부에서 재외동포가 있어요. 이 재외동포는 두 가지 그룹으로 또 우리가 세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재외국민과 또 한편은 외국적 그 재외동포,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그 나라의 방문자 또는 영주권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국적이 여전히 대한민국인 사람이 이제 재외국민이 되고, 외국적 재외동포는 외국의 국적을 갖고 뭐 귀화를 했거나 또는 거기서 출생을 해서 그 출생국의 국적을 가진, 그러면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재외동포라고 불러요. 그러면 만약에 재외동포의 한 3세, 4세가 돼서 그 자기 부모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다른 민족과 혼인해서 출생한 그 다문화 가족의 자녀인 경우, 뭐 어디까지가 그러면 재외동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중에 그 4분의 1이, 그 자기 조상의 4분의 1이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인 경우에는 재외동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4분의 1은 어떻고 6분의 1은 어떻고, 어떠한 기준에서 우리가 4분의 1로 정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우리가 볼 때 그 범주화의 산물이죠. 어떤 걸 캐테고라이즈 하고 어떤 것들을 그 분류하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 캐테고라이제이션, 클래시피케이션. 근데 이것은 비단 이러한 국적의 문제 또는 종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다루는 모든 사회심리학적인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것을 범주화, 캐테고라이즈하고 어떻게 분류하느냐, 클래시피케이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어떠한 생물학적이고 태생적인 거라기보다 그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주관적인 하나의 산물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 개념을 구성하는 데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그 성향, 그 상당히 예를 들어서 그 외향적이라든지 적극적이라든지 그 개방적이라든지 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관계를 맺는데 상당히 유리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성격이 개방적인 사람은 그 이전에 자기와 어떠한 이전에 관계를 갖지 않았던 사람들과도 이게 관계를 맺는데 상당히 자신감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관계를 맺기를 이어감으로써 어떠한 새로운 일 같은 것을 만들어낼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를 상당히 좀 폐쇄적인 그 연결망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와 어떤 친분이 이미 있거나 인연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한다. 성격이 그런 사람도 있죠. 낯선 곳에서 어색해하고 또 다른 이방인과 친근하게 지내기가 어려운 이런 사람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려면 새로운 관계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그 자기가 새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과 자기 사이에 이전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쪽에 그 공통의 이해거든요. common interest. 나와 그 다음에 내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서로가 공동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공통의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접근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공감을 이끌어내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상호 이익을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런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뭐 영국이든 미국이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이메일로 처음 연락을 할 때 그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common interest죠. 공통의 이익. 이것을 상대방한테 설득을 시키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나름대로의 경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할 때 당신한테 혜택이 되지 손해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정말 생판 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에 참여해서 그 공통의 과제에 같이 수행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사람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개인의 어떤 성공이라든가 또는 리더십 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 그게 이제 자기 효능감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해서, 그리고 잘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 다음번에 또 다른 것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갖는 그런 생각, 그게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이 자기 효능감이 계속 쌓이면 좀 더 큰 일을 자기가 시도할 수 있는 이 자신감이 형성이 돼요. 이런 것이 결국 자기에 대한 생각이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을 구성하는 거가 되겠죠. 두 번째, 또 자기 개념에는 사회적 정체성이 있어요. 그 사람의 연령이나 성별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또는 종교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자기 개념에 영향을 미치죠. 여기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상당히 크죠. 되게 어느 특정한 사회 집단에 속해 있으면 그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을 수행할 것을 다른 사람들은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여성이면 여성으로서 이제 말을 하고 행동할 거라든가, 또는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회적 기대가 있고, 그러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서 행동할 수도 있고 또는 어긋나게 행동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사람들은 그 자기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따라서 하는 그 성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좀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성향과 상관없이 자기가 처해 있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이 두 가지가 불일치할 때는 상당히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불편감을 줘요. 부조화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람들은 그걸 그냥 참고 수용을 하거나, 안 그러면 자기의 성향에 맞는 그 문화권으로 자기가 이주를 하거나 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외국에 보면 일본 여성들이 눌러 앉는 경우가 좀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일본 여성들은 우리가 뭐 대중 매체를 통해서 잘 알다시피 상당히
이 순종적인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거기에 이제 유학을 나가거나 또는 취업을 하러 나왔을 때 거기에 자유로운 분위기가 자기한테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신체적인 특성입니다. 그 사람의 신장이나 체중이나 외모, 이러한 것들이 자기 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매운 고추,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신체적인 콤플렉스를 일종의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의 자기 개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고요. 여러분도 아마 자신의 경우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잘 어떻게 결합이 되면서 독특한 자기 개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사회적 비교 이론,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개념과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이론이 사회적 비교 이론인데, 리온 페스팅거라고 하는 학자가 이 이론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그들이 우리와 비슷할수록 그러한 비교는 더욱더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격이 우리가 수줍다 또는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이 비교의 대상을 너무 비현실적인 것과 놓고 비교하기보다 대개 이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떠한 운동 실력을 할 때 프로하고 비교하지는 않죠. 자기 나이 또래에 비교해서 그래도 이 또래에서는 내가 잘한다. 이런 것이 이제 자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회적 비교에는 또 두 가지의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상향적 비교가 있고 또 하향적 비교가 있죠. 그런데 상향적 비교는 자신한테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굉장히 높게 비교 대상을 잡았는데 자기의 성과가 그에 못 미치면 좌절감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반면 이것의 장점은 자기가 목표를 높게 잡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향적 비교의 경우는 장점은 만족감을 줄 수 있어요. 안도감. 자기를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거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내가 낫지. 이렇게 비교 집단을 낮게 잠으로써 안도감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의 또 문제점은 자기 변명적인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대개 이제 이게 그 사람의 아까 말했던 성향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성취 지향형적인 사람은 상향적 자기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어떠한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한 그런 사람들은 이 하향적 자기 비교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기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좀 더 계량적인 방법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상당히 질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죠. 우선 계량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면 이제 맨포드 쿤이라고 하는
아이오와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 아이오와 대학교가 이 심리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미국의 많은 대학의 심리학과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 내가 작년에 그 연구년을 6개월을 이제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보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또 사회학과도 상당히 이제 이 사회심리학의 전통이 강하고, 일리노이라고 하는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 주의 주립대학이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어버나라고 하는 도시와 이름이 샴페인이라고 하는 도시가 같이 인접해 있어서 어버나 샴페인으로 부르는데, 그 주립대학으로서 상당히 크죠. 거기에 내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심리학과를 봤더니 그 빌딩이 한 6, 7층 넘을 거예요. 그 빌딩 이름이 그냥 사이콜로지예요, 그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실험실이 한 200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미국에서는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좀 상당히 마이크로한 학문들, 또는 굉장히 어찌 보면 실용적인 학문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학 중에서도 이제 범죄, 일탈, 또는 마약 같은 거, 중독, 또는 의료, 이러한 분야들이 굉장히 아주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 맨포드 쿤이 이제 그 자기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테스트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Who am I 테스트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걸 자기가 기술을 하는 이 20개의 그 문장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는 쾌활하다, 나는 책임감이 있다, 뭐 등등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나는 바를 20개를 이제 적으라고 했죠. 그것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대답한 것을 내용들을 살펴봐서 같은 성격의 것들을 묶어 보았더니 크게 그 A, B, C, D 모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A 모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 뭐 나는 금발이다, 나는 키가 작다, 나는 위스콘신의 주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면허증에 그 사람의 뭐 신장, 신체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지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대학생이다, 나는 가톨릭 신자다, 나는 흑인이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문답들. 세 번째는 그 사람의 하나의 그 정서적인 그 상태, 주로 이제 주관적인 감정, 개성, 이런 것들이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컨트리 뮤직의 팬이다, 나는 뭐 패셔너블한 드레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D의 응답 유형은, 이것은 너무 좀 애매하고 또 두루뭉술해서 이걸 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우주의 일부다, 나는 인간이다,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의미 있는 분류 책에서는 제외하겠죠. 그래서 A, B, C의 그 유형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한번 이 실험을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5분을 주고 작성을 하라고 하면 이 4가지 유형에 아마 다 속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그게 어쨌다는 거냐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러한 유형화에서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사회학적인 지식과 상상력을 가지고 사회를 관찰하고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하나의 그리고 유용한 도구가 유형화입니다. 어떠한 것들을 굉장히 어찌 보면 질서 없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의 의미 체계를 갖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그 과학적 사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유형화의 원칙이 있죠. 유형화의 원칙은 내적으로는 상당히 동질적이어야 되고 그 한 유형에 속한 것과 밖에 속해 있는 그 유형과는 이것이 서로 배타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A와 B에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유형화를 하게 되면은요, 이 사물을 바라볼 때 굉장히 단순화시키면서 결국은 A라고 하는 유형과 B라고 하는 유형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유형하고, 첫 번째 도구고, 두 번째 유용한 도구는 일종의 교차입니다. 교차. 그 영어로 우리가 뭐 통계학적인 용어로 쓰면 크로스 태블레이션이거든요. 크로스 태블레이션. 우리가 표를 만들 때요, 하나는 빈도표가 있죠. 그냥 그 사람의 그 하나의 그 특성에 따라 어떻게 이게 분포되어 있나. 만약에 연령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한 빈도 분포를 보면 응답자들을 그 연령에 따라 낮은 것부터 높음까지 쭉 하는 게 빈도죠. 근데 교차표는 뭡니까? 두 가지 변수 간의 교차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연령과 뭐 만족도, 생활 만족도를 이렇게 연령을 그렇게 되면 너무 구간이 많으니까 이것을 이제 뭐 10대, 20대, 30대, 뭐 60대 이상으로 놓고 만족도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했을 때 연령과 만족도 간에 어떠한 관계가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이것을 바로 그 교차를 통해서 관계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지금 벌써 내가 유형화를 두 개를 했어요. 연령을 결국은 10대, 20대, 30대, 40대로 이것도 유형화한 거죠. 캐테고라이즈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만족도도 뭐 5개의 등급으로 했죠. 근데 이러한 유형화는 상대적으로 뭐라고 말할까? 너무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한 거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좀 더 우리가 사회학적인 주제로 들어갈 때 유형화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의미 있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학자가 편견과 차별과의 관계를 이렇게 유형화를 해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편견이 굉장히 그 강한 사람과 편견이 약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죠. 뭐 중간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그냥 편견이 강한 사람, 편견이 약한 사람. 그 다음에 차별이 심한 사람과 차별이 약한 사람 또 구분할 수 있죠. 그럼 두 가지를 교차하면은 새로운 관계가 나타나요. 편견이 강하면서 차별이 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편견은 강한데 차별은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편견은 없는데 실제로 차별은 강한 사람이 있고, 편견도 차별도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하나만 그 차별과 편견을 따로따로 봤다라면은 이런 관계를 찾아낼 수 없었을 텐데, 두 가지를 교차하면서 이런 관계가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했던 많은 연구 중에도 이 두 가지의 이 개념들을 서로 교차하면서 관계성을 찾아냈던 게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소수자를 연구를 하는데, 소수자 연구에 있어서 사회적인 통념은 뭔가 소수자는 좀 불쌍하고 뭔가 그 사회 구조의 희생양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영어로 말하면 이제 resilient 또는 resiliency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회복력 또는 탄력성 이렇게 번역을 해요. resiliency. 그러니까 어떠한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다시 그 원래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면에서 회복력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한 번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당히 이런 회복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의 그 생활 조건을 객관적인 생활 조건이 굉장히 고위험적인 사람과 저위험적인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빈곤한 경우는 고위험군의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유복한 사람은 저위험군이죠. 이것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인데 자기가 그런 삶의 조건에 대응하는 자세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과 그 다음에 회피적인 사람 우리가 그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가난한데 어느 한 사람은 그것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체념하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2x2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선 간단하기 위해서 두 개로 이제 이분법을 했잖아요. 객관적인 삶의 조건도 고위험이냐 저위험이냐 그 다음에 대응 자세도 능동적이냐 소극적이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딱 교차하면서 네 가지의 유형이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은 뭐냐? 객관적인 삶의 조건은 굉장히 고위험인데 그걸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사람은 극복형이 돼요. 극복형. 그리고 두 번째, 삶의 조건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자기 개발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유형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 개발형이 돼요. 그러면 세 번째의 경우 고위험이면서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뭐가 되죠? 좌절형이 되겠죠. 좌절. 그 다음에 네 번째, 별로 위험하지 않은데도 별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포기형이 될까요?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한번 북한 이탈 주민들을 심층 면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적용을 해봤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좌절형이 많기보다는 이 극복형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의존적이고 무조건 받기만 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들하고 면접을 해보면 굉장히 감사하고 자신들에게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그래서 결국 이 연구를 통해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빈곤 문화라고 하는 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말한 대로 좌절형이 계속 많이 발견되면 결국은 이들이 북한에서의 그러한 획일적이고 의존적인 성향 때문에 이들이 여기서 적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적응상의 문제가 그들 자신의 의지의 결핍이라기보다 이들이 사회에서 부닥치는 차별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큰 원인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한 예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유형을 하고 유형을 한 것들 사이에 한번 관계를 맺어가면은 보다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쿤이 개발한 그 나는 누구인가 테스트를 이 루이스 저처라고 하는 학자는 이것을 이제 그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A형 응답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의 신체적, B형은 사회적 지위, C형은 일종의 그 개인의 독특한 성격과 행위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유형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것은 이것을 1960년부터 80년까지 계속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대학생들은 바뀌지만 동일한 그 신분이기 때문에 이들을 추적해서 조사함으로써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살펴보았더니 1960년대는 B형 응답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의 제도적인 자기, 사회적인 역할에 부응하는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했던 것이 70년대, 80년에 와서는 충동적 자기, 자기 자신의 그 독특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측면으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어느 한 학자는 60년대 또는 그 이전의 세계를 일종의 그 공감의 시대라고 한다면 현대 시대는 그 선망의 시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뭔가 사회적인 하나의 공적인 그 것에 같이 공감을 하고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욕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제 사람들이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어제 중국에서 온 학자하고 또 우리 조선족 동포 학자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막 물 쓰듯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면세점 가보면 거의 중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은 명품 시계가 보통 200만 원이 넘죠. 명품 시계가. 근데 나는 그 명품 시계를 사는데 이 쇼핑 가방을 들고 거기다 시계를 담는 경우는 처음 봤다. 우리가 누가 그런 시계를 하나 들고 가서 살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데 그걸 이 가방에다 들고서 담는 케이스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이 여성들에게 이 핸드백은 자신의 정체성이다라고도 하는데 샤넬 같은 아주 명품 핸드백을 이 전시하는 그 공간에서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5명씩 제한을 한대요. 그건 사람들이 1시간 넘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순번이 들어가면 거기서는 뭘 선택하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고르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내가 상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5명만 들어가게 하고 저희가 1시간을 기다리고서 5명에 선택돼서 들어가서 했을 때 물건 안 사고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욕구를 오히려 더 억압함으로써 더 욕구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오히려 저희가 갖고 싶은 것을 항상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욕구가 없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오히려 그걸 인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욕구를 더 갖게 하는 이게 아마 요즘에 첨단 마케팅이 아닌가. 아마 애플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사고 싶게 만드는 그걸 사기 위해서 정말 며칠 그 앞에서 기다려서 사고 만약에 이걸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으면 아마 그 브랜드적 가치는 떨어져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영화를 보면은요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이 자이언트라고 하는 그 락 허드슨, 엘리자베스 테일러, 제임스 딘이 출연했던 그 자이언트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고전을 한번 다시 보면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정말로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 유형을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락 허드슨 이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제도적 자기예요. 한 농장주의 일종의 상속자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따르는. 이 반면 제임스 D는 동생인데, 이 사람은 이 자기의 형수가 되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흠모하지만 자기는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변방으로 쫓겨난 일종의 마이너리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우연히 자기가 물려받은 땅에서 유전이 발견이 돼요. 그 시기가 막 텍사스가 유전 개발 붐이 불면서 록 허드슨이 하나의 전통적인 하나의 부르주아지라고 한다면, 이 제임스 D는 누보 부르주아지, 신흥 재벌, 이 시대적인 상황. 그래서 이 사람은 충동적인 갖고 있죠. 자기 형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사람에서 태어난 딸을 일종의 대리적으로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두 사람이 포도주 저장 소에 엄청나게 큰 포도주가 쌓여 있는 데서 싸우면서 포도주가 다 무너지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바로 이 다른 유형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유형화를 해서 시기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서 변화하는 자기라고 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적인 자기는 집단 표준을 준수하고 집단 의무를 따르고 미래의 지향성을 갖고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상당히 제도 속의 자기죠. 반면 충동적 자기는 자기의 어떤 사회적 목표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현재지향적이고, 개인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서는 안 되고 집단의 의무가 개인의 표현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충동적 자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우리가 현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제도적인 자기 개념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충동적 자기 개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문화 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문화에서는 충동적 자기가 상대적으로 용인이 되는 문화가 있고, 어떤 문화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억압되는 또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말할 때 개인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면서 또 문화적 차이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일단 시기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터너에 따르면 현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제도적 자기보다 충동적 자기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감의 시대에서 선망의 시대로 전환이 된 거고,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보면 현대사회는요, 일종의 나르시즘의 사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우리 일상생활, 특히 어떤 소비와 관련된 걸 보면 굉장히 자기애적인 측면이 많아요. 나르시즘. 명품도 나는 일종의 나르시즘이라고 생각돼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애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여기서도 이제 저처와 터너가 말한 것처럼 이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인 자기로 가득 찬 사회는 사회의 공동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들을 사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버트 퍼트남이라고 소셜 캐피털, 이 사회 자본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인데, 이 퍼트남이 쓴 책이 Bowling Alone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라고 하는 부제인데, 왜냐하면 이 볼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데서도 이건 하나의 단체 스포츠죠.
되게 이제 주말에 가서 볼링도 하고 뭐 맥주도 마시고 어울리는 그런 거죠. 이게 볼링이 하나의 그 여가 행위로서 좋은 점이 이거는 실력이 부족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어설픈 사람도 있죠. 가운데로 가기보다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도 있지만 대개 우리가 팀을 구성을 할 때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을 섞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되지 않게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버리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에버리지가 얼마냐. 그래서 그걸 봐서 이제 A팀, B팀으로 나눌 때 골고루 해서 그래도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볼링이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아요. 그렇죠? 특별히 뭐 골프라든지 그런 것처럼 비싼 스포츠도 아니고 그냥 몸만 가면 거기서 볼링하고 또 볼하고 또 신발을 빌릴 수가 있어서 쉽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지금 아세아 문제 연구소에 또 센터가 있고 그래서 이전 전임 소장이 완전히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시는 소장이 계셨어요. 그분은 골프, 탁구, 볼링, 뭐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셔서 거기에 계셨던 연구 교수들이 자기들이 연구소에 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뭐 점심 때 탁구 치고 저녁 때 탁구 치고 등산 가고 뭐 등등 굉장히 음악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볼링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런 볼링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함께 어울리는 하나의 스포츠고 여가인데 미국에서 보면 혼자 볼링 공을 자기가 백에다 넣고 와서 신발도 자기 걸 신고 와서 볼링 딱 치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식으로 우리 한국 현상에 적용을 하면은 그 밥 먹는 거 우리도 한국에서는 밥 먹는 것은 그 단체 행위죠. 그래서 만약에 이 볼링 언론을 한국에 적용하면 eating alone 이렇게 아마 번역을 할 거예요. 우리가 혼자 먹는 걸 뭐라고 부르죠? 그 줄여서 뭐라고 하지? 혼밥? 혼밥.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식으로 한다면 혼밥. 그래서 공동체 그 쇠퇴와 부흥에 대한 연구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말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밥을 먹을 때 이거는 혼자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회적 관계가 상당히 약화된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같이 못 먹는 경우가 많죠. 자기 스케줄도 다르고 그럴 때 혼자 식당 가서 먹는 것이 상당히 어색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나 자신도 관찰 대상이었지만 저녁 시간 때, 점심 시간 때 혼자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밥을 먹을까? 여러분 혹시 어떤 행동이 나타나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크게 좀 빨리 먹어요. 그러니까 그 어색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도 되겠죠. 빨리 먹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스마트 뭔가 그 혼자 밥만 이렇게 열중해서 먹는다는 게 상당히 어색하죠.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는 그래서 아저씨들 다니는 식당에는 신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 밥 먹는 것의 무료함, 어색함을 마치 자기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스스로 갖거나 해서 혼자 먹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어색함, 그게 뭐 강도는 심하지 않지만 부정적인 외부의 평가로부터 자기를 나름대로의 방어하는 또 기제라고도 할 수 있죠. 혹시 또 다른 뭐 방어 기제 있나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유능한 사회학자가 되려면 관찰을 잘해야 돼요. 관찰을 잘해야 되고 관찰하는 것에다가 이름을 잘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그런 거 있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름을 딱 붙여주느냐에 따라 기가 막히게 이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먹는 거, 스마트폰 보는 거, 또 다른 거 없어요? 맞아. 구석에. 그래서 좀 구석 쪽에 간다는 것도 되고. 또 뭐가 있을까? 지금 3개가 남았죠? 고개를 안 든다. 다른 사람하고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구석에 앉는 것도 그렇고, 사실 고개를 안 드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이런 콘택트, 접촉이라고 하는 걸 최소화하는 것이죠. 또. 그런 식당. 그러니까 혼자 먹는 것이 그다지 어색하지 않는 곳을 찾는 거죠. 뭐 패스트푸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식당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또 시선을 계속 돌려요? 그런 경우도 있나 본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보면은 캐리아웃이라고 하는 거 있죠. 가져가서 집에서 먹든 아니면은 뭐 자기 연구실에서 먹든 어떤 공간에서 먹든 아마 여러분 찾으라고 하면은 20가지 정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사회학적 연구의 시작입니다. 내 지도 학생 중에 아주 가장 창의적인 논문을 썼던 학생 중에 논문이 한국에서 채식주의자로 살아남기라 해요. 그러니까 난 이 연구가 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서구 사회에서는 채식주의자가 되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어떠한 계기로 채식주의자로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채식주의자로 계속 살아남기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양 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있고 또 그런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도 있고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근데 한국에서는 채식주의가 되기도 어렵지만 채식주의자로 살아남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집단의 문화이고 아까 말했죠. 밥 먹는 것이 하나의 그룹 액티비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채식주의자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커밍아웃 하는 거 수준의 어려움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흥미로웠던 것은 이 채식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 전략을 찾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혼자 먹는 것에 어색함을 찾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듯이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자기가 지금 약을 먹고 있다 라고 하는 거. 한약을 먹고 있어서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럼 한약 먹고 있는데 고기 먹으라고 하는 사람 없죠. 첫 번째. 두 번째 전략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일종의 지금 아까 말했던 것이 일종의 핑계 전략이에요. 이제 한약을 먹든지 지금 뭐 몸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하나의 핑계 전략이 될 수 있죠.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 두 번째 전략은 일종의 자신의 사회적 역할 찾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식 지배적인 문화에서 채식주의자가 육식주의자에게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고기 굽기예요. 사실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귀찮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계속 고기를 구워서 나눠줘요. 얼마나 고마워요. 처음에는 이 자식 왜 이상한 놈이야 그러다가 고마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 이것도 뭐 다른 거 잘 먹어요 하면은 너는 뭐 채식주의자라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이렇게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찾아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치관도 생활 양식도 지키면서
집단과의 관계도 유지하는 전략. 외국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나 채식주의자 하면은 누가 뭐 강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발견을 하면서 결국은 문화적 차이를 우리가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단순하게 채식주의자가 되고 어떻게 전략을 써서 살아남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한국의 문화에서 두드러지게 나는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발견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석사기 논문으로 혼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써보세요. 왜 혼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리고 혼밥의 패턴이 사람마다 어떤 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혼밥이라고 하는 사회적 평가에서 자기 자신의 셀프 이스팀, 자긍심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등등을 한번 관찰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알 수 없었던,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 문화의 특징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회학적 연구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중요한 개념은 자기 지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행한 행동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내적인 특성을 추리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행동이 자기 자신의 어떤 특성을 추론하는, 그걸 우리가 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attribution, 어떤 것의 원인을 찾는 게 귀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한 행동은 자신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자신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 자신의 특성을 추론해내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내재적 동기죠.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내재적 동기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하나의 그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내재적 동기가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떠한 것을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외재적인 보상은 더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어떤 능력을 시험해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100% 발휘하고 싶어하는 이 욕구를 가진 사람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내재적 동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만약에 불필요하게 과잉돼서 보상되는 것을 우리가 과잉정당화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기 엄마가 설거지 하는 걸 도왔다. 자기는 엄마가 힘든 것 같아서 도왔어요. 근데 엄마가 아이고 우리 딸 착하네, 우리 아들 착하네 하면서 뭔가 용돈을 줬다. 그러면은 이게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뭐 정말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본래 마음이 오히려 이에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그런 것을 하기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제 이게 자녀 학습법에 관련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자녀가 뭐 적어서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겠지만, 여러분이 자녀로서 성장할 때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나름대로 나쁘게 말하면은 매니플레이트 한다고 할까? 조정을 한다고 할까? 했던 것을 경험을 해보면 알 거예요. 근데 그러한 보상, 물리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내재적인 관심, 그것을 가지고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쪽이 좀 더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자기의 어떠한 그 특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지만 못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평가에 다 반영되는 건 아니고 선별적으로 우리는 자기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걸 선택을 하게 되죠. 끝으로 이 자기 도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일종의 뭐 이걸 스키마 또는 프레임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갖고 그 틀에 맞춰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그런 도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간단하게 본다면 낙관적인 자기 지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비관적인 자기 도식을 가진 사람은 이제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기 도식은 우리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복적이고 또 이걸 범주화하면서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 과정에서 어떤 현상을 한번 범주화했고 그것이 그 행위로서 나타난 결과를 우리가 평가하고 그것이 자기가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굳어진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은 자극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고 그걸 우리가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신속하면서도 아주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자기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결한 어떤 불가피한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반드시 나쁘다.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 평가를 함에 앞서서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데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죠. 그냥 그런 것에서 시작을 해서 그냥 그것이 가져오는 오류를 우리가 잘 판단하고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가 이제 사회심리학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